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의 마지막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발굴 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니까 저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영화에서. 네. 뭐 역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주인공부터 중심 인물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시죠.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은 제가 워낙 줄거리에서 자세하게 네네, 지난 시간에 좀 영화 전체를 그냥 읊어드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을 네.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 처리까지 좀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공원에서 이제 개똥을 치우지 않는 네. 사람을 보고 이제 막 호통을 치는 그렇죠.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런 거 이제 전혀 주저함 없는 사람이에요. 네. 꼬장꼬장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즘 세상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만 따지면 영락 없는 꼰대거든요. 꼰대죠. 꼰대. 그런데 영화에서 그는 이웃에게 잔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택배를 받아주고요. 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돕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네. 기술이 고도화되고 네. 되게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연결이 되게 용이해진 시대잖아요. 그쵸.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요. 네. 삶을 막 자꾸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간섭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연결이 용이해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내가 관계하기 쉽고 또 관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관계하기 그러니까 쉬운 사람들과만 연락하려는 습성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마치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인간 관계 역시도 우리가 네네네. 그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난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네. 어쩌면 이 시대에 되게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지 않을까?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쵸. 어떤 자본 권력이 너무 커져버린 이 시대에서는 가난이 그냥 죄가 되는 시대가 아닐까? 우리가 뭐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네. 뭔가 무시하게 되고 네. 그 사람의 인격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이 자본 권력의 시대에서 자본이 곧 인격이 아니다. 네. 그걸 이제 설명해주는 이 영화는 인간으로서 실추돼서는 안 되는 인간성이 있다. 그 인간의 고매한 정신이 있다. 네. 그 존중을 되게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의 어떤 복합성을 통해서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켄 로치가 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세상에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네. 그걸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으로 먼저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는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단 목수로서 40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실력이 좋은 네.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뭐 인물 소개나 이런 걸 보면은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한 묘사가 40년 목수 경력의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그 추정되고 60대 초반 정도? 네, 그 정도. 뭐 그렇게까지 노인은 아니에요. 다만 심장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정도지 너끈히 지금 자기 1인분을 할 수 있는 그쵸.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사람을 그냥 사회에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찌꺼기 취급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수당이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지원을 받는 거 말고는 아무런 답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쵸. 영화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블레이크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꼰대 같은 그것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람이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마지막에서도 읽어드린 글처럼 마지막까지 자부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내일 열심히 해왔고 어려우면 이웃을 도우라고 배워서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대로 시민으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의 해야 될 몫을 하면서 살아왔다. 근데 왜 나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접조차 갑자기 이렇게 뺏어가 버리는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되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제 이해가 갈 만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한 노인의 혹은 뭐 한 그 장년의 이 자부심을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산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목수 일 같은 거 이런 거 강좌 같은 거라도 열면
얼마든지 자기 그걸 하면서 그렇죠. 지역 사회에도 좋은 공헌을 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공격의 타점은 사실은 이제 관료주의에 있는 거긴 하죠. 그렇죠. 네. 여러 공무원이 등장하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마치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되게 그냥 이제 기계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 이제 것들이 맞습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좀 경직되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공무원들이 오히려 자살을 한다든지 네. 너무 지금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경무에 시달리면서 네, 너무 악성 민원에 지금 막 네. 고통받고 있다든지 이런 또 완전 반대편에 있는 상황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지점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좀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되게 있을 법한 인물을 하나 이렇게 배치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브 존스라고 하는 그 다니엘 블레이크를 연기한 그 배우에 대해서도 뭐 사실 저만이 아니라 뭐 네. 이렇게 알려진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 사회에서의 스탠딩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버지 본인의 실제 그 데이브 존스의 아버지가 목수셨고 그래서 뭔가 실제 그 어떤 유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가지고 와서 켄 로치는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예술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랑 네. 뭐 정확하게 동일한 네, 자기 제가 준비했던 표현과 동일한 그런가요? 그 칼럼이라는 논란. 이 사람은 네, 영화를 예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칼럼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네. 뭐 멋진 영화다. 되게 좀 중요한 영화였겠다. 그 제가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뭐 정치인들이 되게 이 영화를 좀 많이 주목했었거든요. 맞아요. 안철수, 뭐 네. 유승민, 뭐 심상정 이런 분들이 다 이 영화를 언급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2016년, 17년 어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과 그렇죠. 이념적인 뭔가 이제 좌표를 설정해야 하던 그렇죠. 때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영화였고 또 인물이지 않았나. 다니엘 블레이크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저는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을 보면서 떠올랐던 거는 네. 이 사람의 어떤 저항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저항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되게 꼬장꼬장하고 네. 막 툴툴거리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제도에 순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 제도 안에서 살아왔던 그렇죠. 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툴툴대긴 했어도 네. 그는 상당히 그 룰을 제대로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도를 지키는 이 사람에게 세상은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그가 근데 시위를 시작하니까 세상이 반응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생각해야 하는가? 네. 이게 저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짧게 생각해서 답을 내기는 되게 불가능한 것 같고 네. 근데 스코프를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좀 넓게 좀 보면 네. 단순히 어떤 뭐 제도를 따르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문제를 떠나서 네. 좋은 사회와 좋은 제도란 거는 그 맥락이 잘 이해되고 의도가 잘 전달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켄 로치 감독은 영국 사회는 그걸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여발포 시간에 네.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증인이 이제 KT인 거죠. 그렇죠. KT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막 변화되는데 그녀가 싸우는 방식은 그저 삶을 버티는 것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니엘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KT를 변화시키고 네. 이 변화가 이제 들불처럼 막 번져나가는 거죠.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주 엄청난 변화의 어떤 마중물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KT뿐이 아니라 이 기관 안에서도 뭔가 네. 그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고 친절함을 계속 베풀려고 하는 분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마트 매니저 같이 네. 뭔가 이 사람의 처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겠구나. 네.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뭐 여발포 시간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 네. 조직 문화와 이제 개인에 대한 내용 이제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는 이제 기관 같은 데서 타성에 젖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비난만 하기는 어려운 게 나 역시도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영화에서 결국은 하나의 단어로 수렴한다면 이제 시민정신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가 주장했던 거고 네.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려면은 사실
우리 안에 숨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체적인 내가 되어야 한다. 이 집단 속에 숨거나 네. 나를 흐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내 주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살아야 한다. 잘 되는 집단이나 조직은 이런 주체적인 사람들을 격려하거든요. 근데 망해가는 조직은 이런 사람들을 힐난하고 감시하고 제한한단 그렇죠. 말이죠. 유난 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또 동시에 나 자신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야만 그럴 때만이 이제 비합리적인 이제 판단을 좀 이제 구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옳은 길을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KT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블레이크도 마찬가지고 그 기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주체성을 포기하는 순간에 되게 어떤 집단의 가치에 매몰돼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좀 복합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죠. 다니엘 블레이크와 함께 이제 뭐 다음 뭐 조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 KT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KT는 KT의 대사 중에 그 늪에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줄거리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거대한 어떤 집단이 하나의 시스템을 한 방향으로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점검되진 않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떠한 개인은 정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때 이 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KT였다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 역시도 어떤 비합법적인 방법을 내 자식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죠. 쓰러져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별로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KT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 늪에 빠졌다라는 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빈곤이 해결돼 있는 21세기라고 한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더 외로운 시간이다. 그쵸. 그래서 사실 KT를 보면서는 무력하겠다. 저 사람의 무능이 아니라 무력하겠다라는 공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력감에 대한. 저는 KT를 보면서 KT를 뭐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저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마음 아팠던 분 중에 하나가 KT의 딸이 데이지이고 아들이 딜런인데 이제 그 런던에서 뉴캐슬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들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딸이 누나고 아들이 남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딜런이 굉장히 산만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막 뭐 하나 잘 집중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그 KT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고충을 토로하는데 애가 너무 산만해져서 학교를 뭐 잘 다닐 수도 없고 막 약간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데이지의 경우에는 막 그렇게 산만하다거나 이렇지 않은데 걱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엄마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고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남동생보다는 좀 더 의젓하게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제 걱정만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 KT가 빠져 있는 이 늪에 빠져 있는 듯한 이 상황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어떤 뭐 트위터에서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던 거였는데 뭐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뭐 단순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치아가 아픈데 뭐 당장 돈이 없어서 치과를 안 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나중에는 더 비싼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하게 되면 뭐 나중에는 또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자가 붙고 복리 효과가 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게 더 큰 나비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참 개인적으로 보면서 정말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KT 역시도 이 가족들 단위로 지금 이 불행이 계속 연장될 것 같다는 그 어떤 예감 같은 게 이 영화를 좀 무게감을 더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막 재밌고 웃기고 이런 장면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저희가 한 1년쯤 됐나요? 네.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를 네네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다뤘었는데 네. 그 건조함과 건조함의 질이 근데 좀 달라요. 그렇죠. 노매드랜드랑은 조금 더 다르고 네. 조금 더 우리 생활에서 뭔가 더 좀 공감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호우 시절.